원장님 흐린 날에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PD님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 그리고 선크림을 어떻게 고르는지, 또 선크림을 잘 바르는 방법, 선크림에 대해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크림은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오게 되면 먼저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일광 화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그 자체가 우리 피부에서 염증 신호를 올리게 되고 우리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그런 홍조와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피부 속의 섬유들을 끊고 노화를 촉진해서 주름이 더 많이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검버섯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피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도 우리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UVA와 UVB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UVB가 파장이 좀 더 짧은데 보통은 피부암이나 피부 손상에 좀 더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UVA는 파장이 좀 더 긴 자외선인데요. 얘는 피부 속으로 깊게 침투해서 피부의 손상을 유발하고 피부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끼치는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함으로써 피부의 손상을 막고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또 피부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 차단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선크림 제품의 박스나 아니면 제품 케이스를 보시면 거기에 뭐 SPF 얼마, 또 PA 플러스 몇 개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 능력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PF가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보통 이 숫자가 커질수록 UVB에 대한 차단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라고 해서 UVA를 차단하는 능력인데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를 차단하는 능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제품에 보시면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UVB뿐만 아니라 UVA도 같이 차단을 해준다. 넓은 범위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크림의 제품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유효한 선크림 효과를 내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또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자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속 분자와 같은 것을 피부층에 발라서 코팅을 해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올 때 그 자외선을 반사를 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자차의 장점은 자극이 적기 때문에 민감성인 분들도 사용하기에 좋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게 금속 분자가 빛을 튕겨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파장이 긴 자외선도 그리고 또 파장이 짧은 자외선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자외선도 잘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기자차는 피부에 바르면 바로 효과가 좀 빨리 시작이 되는 장점이 있고 또 굳이 이걸 손으로 닦아내거나 하지 않으면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백탁 현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좀 두껍고 무거운 사용감을 줄 수가 있어서 사용감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은 성분표를 보시면 거기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굳이 무기자차라고 표현을 안 해놓은 제품도 이 제품이 무기자차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이 유기자차 선크림이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원리는 유기화합물 성분이 우리 피부 위에 코팅이 되어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올 때 그 화합물이 빛을 흡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로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원래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쪼개지기도 하고 다른 성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흡수된 자외선이 열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파장의 빛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했을 때 좀 그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장점은 발랐을 때 아무래도 가볍게 잘 발리기 때문에 경량성으로 발림성 혹은 사용감이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무기자차와는 다르게 백탁 현상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는 성분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많이 쓰이는 것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아보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 맥소릴, 또 옥시벤존, 메라디메이트 등등등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적절히 혼합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혼합자차 선크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크림 제품을 제형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뿌리는 스프레이나 또 물같이 줄줄 나오는 플루이드나 또 젤리 같은 젤이나 로션, 크림, 연고, 그리고 오일이나 스틱과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형들은 대략 물과 기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의 비율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했을 때 바로 물이 피부에 적셔지는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용감이 있어서 사용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에 의해서 쉽게 씻겨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능력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우리 피부에 비교적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의 비율이 높은 제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사용감을 가질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물에 의해서 쉽게 씻겨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닦아내지 않는 이상 피부에서 오래 잔류하면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선크림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고려하실 점은 자외선 차단 능력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선택하실 때 케이스나 박스나 제품 설명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UVB를 차단하는 능력인 SPF를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소 30 이상은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50보다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UVA를 차단하는 능력인 PA를 보셔야 되는데요. PA가 플러스가 3개 이상 있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하다면 4개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을 보시면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이제 UVB와 UVA를 함께 차단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브로드 스펙트럼이 좋겠죠.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 고려할 점 두 번째는 본인의 피부 타입인데요. 아무리 좋은 선크림도 내 피부 타입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을 아셔야 됩니다. 피부 타입은 바우만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 피부 타입을 4가지 기준에 의해서 1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지성이냐 건성이냐, 두 번째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세 번째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네 번째는 주름이 잘 생기냐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2가지예요. 그래서 지성과 건성, 또 민감성과 저항성,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떤 걸 고려하시면 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인 분들은 원래도 피지 분비가 많고 기름 분비가 많아서 좀 번들거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품에 기름 성분이 너무 많은 걸 쓰게 되면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더 번들거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일 프리나 또 넌 코메도제닉이라고 써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또 제품의 제형이 물의 비율이 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나 아니면 플루이드나 로션, 젤,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피부 장벽을 잘 보존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 자체도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또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해서는 제품 자체가 기름 성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서 수분을 피부 속에 머금으면서 장벽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기름의 비율이 조금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션이나 크림이나 연고와 같은 그런 제형의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요. 민감성 피부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쉽게 붉어지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나고, 소위 말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분 리스트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구체적인 성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보시고요. 여기 대체로 이제 보존제나 향료나 알코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크림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민감성이 피부에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포름알데하이드 릴리저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 물질이 포름알데하이드를 조금씩 천천히 내보내는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살균하는 효과, 방부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피부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성분들도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는 성분표에 있다 그러면 민감한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프레그런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을 더해주는 향료예요. 식약처에서 2020년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향료 성분들을 화장품에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보시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 제라니올이나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성분들은 매우 흔하게 실제 제품들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보시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피부가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옥시벤존과 같은 유기자차 성분이 민감한 분들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가급적 무기자차 성분으로 된 선크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형과 관련해서 스프레이나 아니면 젤과 같이 너무 물의 성분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물을 가지고 증발하면서 민감한 피부에서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더 깨트리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감성이신 분들은 크림 제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민감성인 경우에는 이 SPF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하는, 그러면 그 제품 속에는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피부 위에 너무 높은 농도로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 우리 피부를 뚫고 흡수되기도 하고 또 피부에 자극을 유발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SPF가 너무 높은 제품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터 리시스턴스 혹은 워터프루프 혹은 내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고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해서 땀이 나거나 해도 이 선크림이 씻겨나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이 워터 리시스턴스인데요. 이 내수성이 너무 높은 경우도 피부 장벽을 깨뜨리고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수성이 너무 높은 경우도 많이 민감한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이 선크림을 바르는 부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 같은 부위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또 바디와 같이 이런 넓은 부위는 편하게 이렇게 넓게 펴 바르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로션과 같이 쉽게 이렇게 펴지는 그런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크림을 선택하실 때 이제 이 선크림을 어떤 상황에서 바르냐, 이 사용하는 상황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놀이를 하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물에 의해서 선크림이 쉽게 씻겨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터 리시스턴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크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에 더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주관적인 사용감입니다. 어쨌든 이 선크림이라는 걸 내가 많은 양을 자주 발라야 되는데 그래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효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가 발랐을 때 느낌이 안 좋아서 바르기가 싫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발랐을 때 사용감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PF가 많이 올라가면 차단 능력은 좋지만 사용감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도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나 입술, 또 헤어라인 부근, 그리고 목이나 팔이나 손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바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얼굴의 나머지 부분만 좀 바르는 경향이 있는데, 귀와 입술 같은 경우는 혹 피부암이 생길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써서 꼼꼼히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이제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보다는 입술 전용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에 SPF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계산할 때 원래 정해진 양을 써야 되거든요. 얼굴을 기준으로 하면 니켈 사이즈드 달럽 정도 되게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0원짜리 동전 정도 사이즈 되는 양을 얼굴에 발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선크림 얼굴에 바르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이 권장량의 대략 4분의 1에서 많아봤자 2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되면 SPF 수치가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확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보면 나 자외선 차단제 잘 발랐어, 나 빠지지 않고 매일 잘 발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외에 햇빛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당당하게 잘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장량을 발라도 어느 정도는 투과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적으면 당연히 투과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출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전에 바르시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무기자차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유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좀 균일하게 발린 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15분 정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야외에서 일상생활 할 때 이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제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서 내 피부로 오는 자외선을 100%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는 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외선이 있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나가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햇빛이 강할 때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긴팔로 된 옷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챙이 긴 모자 같은 걸 쓰시거나 혹은 운전할 때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선캡 같은 걸 쓰시거나 혹은 밖에서는 양산 같은 걸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햇빛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이제 좀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태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피부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태닝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관련해서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PD님이 이제 흐린 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흐린 날 오히려 갯날보다 자외선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외선이 구름을 통과할 때 대략 90% 정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내라도 그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밝게 조명이 비춰지는 그런 환경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을 통과할 때 UVB와 같이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어느 정도 반사가 되기도 하지만 UVA와 같이 파장이 긴 자외선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막 커튼을 아예 쳐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자외선이 좀 어느 정도 차단되는데 그러면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얇게 메이크업 하는 경우는 SPF 2, 그리고 중간 정도 메이크업 하는 경우 SPF 4, 또 아주 두껍게 하는 경우에 SPF 10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도 그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따로 꼭 챙겨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염을 유발하고 홍조를 유발하고 또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심한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닥터피부관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선택하셔서 현명한 자외선 차단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피부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